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흔들리고 있다는 소리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한국 증시가 지나치도 너무 지나치게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데 우리 증시만 추락을 했습니다. 증시는 외국인들이 세일 코리아에 지금 무너지면서 기관들도, 우리 기관들입니다. 기관들도 연일 매도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시장에 주로 투자를 하는 이른바 서학 개미들이 천억 불을 들고 주로 미국 시장으로 갔습니다. 신문기사 제목입니다. 코스피 2500도 깨졌다. 트럼프 랠리에도 들어가는 한국.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트럼프 랠리에 들어가 있죠. 특히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보수 우익이 집권을 하면서 다시 감세 그리고 친기업 정책 이런 것이 기대되면서 트럼프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우리 증시만 뒤로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이어 어제 12일 코스피 지수가 다시 폭락을 했죠. 8월 5일 블랙먼데이 폭락장 이후 석 달여 만에 다시 2,500이 무너졌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94% 하락을 한 2,482.5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의 폭락은 더 심합니다. 코스닥이 역시 2.51% 하락을 한 710.5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증시만 지금 소외된 것입니다. 이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코스피를 끌어내렸습니다. 외국인뿐 아니라 기관조차도 매도 행렬에 동참을 한 겁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08억 원 그리고 1,09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국내 시가총액 1위죠.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3.64% 하락을 한 5만 3천 원에, 그러니까 5만 전자가 되었는데 5만 5천 또 무너져서 이제 5만 3천 원에 끝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시총 2위인 SK하이닉스는 3.53% 하락을 해서 18만 5,8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총평은 이렇습니다. 이 미국 증시와 가상자산의 화랑으로 상대적으로 부진한 국내 증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코리아런이 hil출되고 있다. 이 바이 코리언에 반대가 되는 것이 코리아런이라고 하더군요. 바이 코리아 반대는 코리아런이다. 저도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코리아런. 한편 원달러 환율은 2년 만에 1,400원을 넘었습니다. 정말 무서운 원화 약세입니다. 달러와 강세 현상이 강해지며 원달러 환율도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 대비 8원 80전이 오른 1,403원 50전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11월 7일 1,401원 20전 이후에 2년 만입니다. 벌써부터 1,400원대 환율이 트럼프 2기 시대 이제 뉴노멀, 새로운 기준, 뉴노멀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마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및 고강도 관세로 인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시각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강달러가 계속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임기 반환점을 돌았죠. 그러자 정부 주요 부처가 잇따라 국정 성과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중에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성과 점검이라는 자료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이 전한 그 홍보물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이 말만 떼놓고 보면 맞는 말입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했을 때 글로벌 복합 위기는 맞으니까 말입니다. 그 충격을 최소화한 것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고물가 고금리 속에 출범을 했던 윤석열 정부가 비상경제체제로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 이렇게 자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지난달에 1년 전보다 1.3% 상승한 소비자 물가를 핵심 성과로 앞세웠습니다. 미국 2.4%, 유럽연합 그리고 EU가 2.1% 물가 상승률을 보이는데 그보다 낮은 물가 상승률로 물가 안정세가 굳어지고 있다. 이렇게 자평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정부가 올해 사상 최고치가 예상이 되는 수출과 그리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수준인 고용률, 가계부채 및 국가채무 연착륙 등을 핵심 경제 성과로 꼽은 겁니다. 기재부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대외 신인도를 향상시키고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기조 전환에도 성공을 했다. 이 민간 중심의 경제 운용 기조, 이 말은 저도 찬성을 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용률, 가계부채, 국가채무 이런 지표들이 연착륙이라고 하면 솔직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당장 호조를 보인 이런 지표는 실제 서민들이 체감 경규와는 아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올 9월 63.3%로 같은 달 기준 사상 최고치를 보인 고용률의 경우에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무려 27만 2천 명이 늘었죠. 쉽게 말해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7만 2천 명이 늘면서 고령층 중심의 알바 일자리가 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고령층 중심의 노인 알바 일자리, 돈도 얼마 주지 않는 문자 그대로 새벽에 쓰레기를 줍는 이런 알바 일자리 증가를 두고 고용률이 늘었다고 이 정부가 주장을 하면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그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 9월 청년청 15살부터 29살 이 고용률, 이 노동인구 같은 걸 조사할 때는 15세 이상부터 계산을 합니다. 주로 학생층이 많지만 말입니다. 15세부터 29세 취업자는 오히려 16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6만 8천 명이 줄었다는 것은 20대 일자리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를 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재정 건전성이 아주 좋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은 2년 연속 지금 세수 펑크입니다. 신문마다 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을 어디 끌어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 저 기금, 기금은 모아놓은 돈이니까 그 돈을 우선 당겨서 쓰자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 세수 펑크에 이어서 올해도 약 30조 원 규모 이 세수 펑크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지금 경고등이 들어온 게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 연착륙을 했다고 하니 보는 사람이 기가 막히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세수 부족에도 병사 월급 당장 병장들에게 200만 원 넘는 봉급을 줍니다. 이러니까 하사관 그리고 장교 지방생이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차라리 나 병사 생활하고 말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병사 월급과 기초임금 인상 등 선심성 정책으로 국가 채무는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마지막 해인 2021년 말, 그러니까 2022년 5월 10일 정권을 이양을 했는데 그 전해인 2021년 말 국가 채무는 939조 1천억 원이었습니다. 그 국가 채무는 올 8월 말 1167조 3천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는 겁니다. 이미 200조 이상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가 채무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국가 채무는 400조에서 한 430조 요 정도가 늘었습니다. 5월 초에 정권이 이양되니까 정확한 수치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00조가 넘는 것은 분명하고 450조가 안 되는 것도 거의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권이 벌써 200조 이상의 재정을 허물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재정 허물기와 비슷한 재정 허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올 6월 말 순대외 금융자산이 8,585억 달러, 약 1,200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성과를 꼽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에도 우리 증시가 부진하자 수학 개미들의 해외 증시 투자가 늘어난 결과 아니냐. 쉽게 말하면 약 1000억 불이 는 것은 이렇게 빼줘야 한다. 과거에는 개미들이 투자가 아주 미미했는데 지금 물이 1000억 불을 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나의 성과라고 본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냉소적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말입니다. 이 청년층의 고용률 그리고 실업률이 3개월째 동반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률이 하락을 하고 실업률이 하락을 한다면 함께 하락을 한다면 모순인데 그 모순이 아닌 것이 아주 묘한 그 쉬었음이라는 자료 때문입니다.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이게 비경활이라고 부릅니다. 비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청년층의 고용이 양극화하면서 쉬었음 인구는 지금 계속 늘고 있습니다. 14일 이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코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6.7%.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3%포인트가 낮아졌습니다. 이 고용률은 4개월 연속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간 것입니다. 문제는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고용률과 함께 떨어진 겁니다. 고용률이 떨어지면 실업률이 늘어야 될 텐데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4.5%. 이는 0.9%포인트나 떨어지면서 겉보기에는 고용 호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 현상은 지난 6월부터 3개월째 이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쉬었음, 그냥 쉬었음 이렇게 응답을 하는 비경제활동 인구, 이른바 비경활이라고 부르는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활 숫자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층 쉬었음은 지난달 46만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1년 전보다 5만 6천 명이 늘었습니다. 제가 늘 40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조사에 46만 명이 됐습니다. 시군마다 크게 나죠. 청년층의 인구는 이렇게 줄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은 4개월 연속 늘고 있는 겁니다. 통계청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수시 채용이 늘고 공무원 취업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특히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형태가 많아지면서 비경활 중에 취업 준비자도 줄어들고 있다. 김지연 KDI 연구원의 평가가 아주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노동시장 여건이 악화하면서 고용률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동시에 구직 활동을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이 늘면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함께 줄었다.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들 숫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그냥 쉬었음 이렇게 포기가 되니까 비경제 활동 인구에 들어가 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지난달 실업급여 청구자 수가 구직급여라고도 하죠. 실업급여, 구직급여 이 청구자 수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신청자 증가폭은 6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10월 노동시장 동향 이 자료를 보면요.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무려 8만 9천 명. 10월 기준으로 외환 위기 이후에 역대 최다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이 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해진 겁니다. 특히 지난달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 구직급여 신청자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판에 이 정치판에서는 이 세수분과의 부자 감세가 말이 되느냐 하는 부자 감세 논쟁이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24년 만에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이 담긴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이런 평가가 불을 지른 겁니다. 고소득 자산가의 세부 부담 완화가 크게 나타나 조세 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 글쎄요, 이 국회 예산정책처 원래 약간 진보적 성향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부자 감세와 연결시켜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 아닌가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기재위 여당 간사 박수영은 해외로 매각이 된 유니더스 그리고 37, 이 7777 돼 있죠. 37 그리고 락앤락 사례를 언급을 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지금 우리나라 유망 중견기업인의 경영 의욕을 꺾고 결국 해외로 팔렸다는 겁니다. 왜 경영 의욕을 끄는지 아십니까? 상속세를 한 번만 내면 경영권이 위협을 받고 두 번을 내면 반드시 경영권을 빼앗기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세를 적어도 독일 수준인 30% 정도로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1가구 2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부세 폐지도 박수영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박수영이 짚은 문제점이 이렇습니다. 1가구 2주택에 종부세, 재산세를 많이 매기면 1가구 1주택만 갖게 되고 결국 전월세 시장에 아무런 집이 안 나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집값이 등달아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3주택 이상은 페널티를 주는 것이 맞지만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폐지를 해야 한다. 자, 이제 정치 문제를 좀 짚겠습니다. 한 발 한 발 지금 분망이 이재명을 옥죄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초조합니다. 내일 모레면 그의 운명이 결정되는 재판 중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나옵니다.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사건입니다. 성남시장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 이 말과 백윤동 부지 한국식품연구원 토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킨 것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두 허위사실은 사실 죄질이 아주 좋지 못합니다. 특히 고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말은 대장동 게이트에 자신이 연루된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로서 유가족들이 분노도 컸습니다. 바로 김문기 씨의 변사체가 발견이 된 그 이튿날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저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을 마지막으로 궁지로 몰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는 대북 송금 재판일 거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재판은 오래 끌 필요가 없는 재판입니다. 이미 이화영 재판 때 증거조사가 대부분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인 이화영이 이미 징역 9년 유후를 받은 재판인데다가 같은 합의 11부에서 이 재판을 배당받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주요 증거는 이미 이화영 재판에서 정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거쳐서 확인을 한 덕분에 심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역시 수원지방법원 합의 11부 신진우 부장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의 대장동 백인동 재판에, 그러니까 김동연 부장이 심리를 하는 대장동 백인동 재판, 거기에는 위례신도시 재판, 성남FC 후금 재판도 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부분에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재판부 변경 의견서를 또 냈습니다. 그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재명은 재판 지연을 시도를 한 모양입니다. 기록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원지방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이재명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며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지난 6월에 기소된 후에 지금 5개월이 지났는데 3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이 됐을 뿐 정식 재판을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뻔한 지연수를 폈습니다. 어제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피고인 이재명과 이화영 그리고 상방울의 김승태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 위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 사건에 대한 3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죠. 그래서 이날 이재명 등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재명은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죠. 이날 재판장은 이재명의 변호인 3명에게 사건 기록은 어느 정도까지 파악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동안 시간을 끈 것이 바로 이 기록 검토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측이 절반 정도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변호사분들이 여러 명인데 역할을 분담해야 하지 않느냐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일반적 사건과 비교를 하면 이 사건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게 맞는다.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안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 재판장은 통상적인 절차가 지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더 이상 변호사 입장을 들어서는 실기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때를 놓칠 것 같다.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 재판장은 12월 17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만 더 진행을 한 후에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검찰 측에도 11월 29일 예정이 된 이화영의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 선고 결과를 고려해서 입증 계획을 미리 준비하라고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한 말입니다. 사건 내용이 방대하고 충분히 변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드려야 하는 건 이해하는데 다른 사건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차이나게 진행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마도 이 사건은 변호인 측이 아무리 연기를 하고 싶어 해도 1월 초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면 그렇게 오래 끌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관심사죠. 이 명태균, 김영선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정식 이게 사건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창원지검이 김영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영장이 적시한 내용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렇습니다. 김영선은 명태균에게 보좌관 등의 임명권을 넘기는 등 사실상 명태균을 국회의원처럼 활동할 수 있게끔 묵인해서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몰랐는데 이 보좌관 임명권조차 김영선이 명태균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명태균으로 하여금 공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공천 장사는 뭘 의미합니까? 지방선거 공천 장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원지검은 김영선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명태균에게 7,620만 6천 원을 전달한 혐의와 그리고 명태균과 공모를 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 4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천만 원이 아니라 7,620만 원인 것입니다. 검찰은 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인 김영선이 인맥을 활용해 지역에서 여론조사 업체 운영자에 불과하던 명태균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소개를 하고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을 명태균과 함께 만나 명태균이 공천 관련 발언의 신빙성을 높여줬다. 쉽게 말해 명태균을 중앙정치 무대에 데뷔를 시킨 사람은 김영선인데 김영선이 이준석에게 소개를 했고 그리고 아마도 이준석을 통해서 윤 대통령이 명태균을 알게 된 것 아니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 문장입니다. 김영선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은 김영선을 통해서 김종인, 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김건희 여사까지 알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도 명태균에게 세비 절반을 교부하고 의정활동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경에 이르는 등 유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정치 권력과 금권을 결합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리를 왜곡했다. 쉽게 말하면 김영선은 명태균의 인형에 불과했다. 그 인형줄은 명태균이 잡고 있었습니다. 명태균이 움직이는 데 따라 인형이 춤을 추는 거죠. 참 이상한 관계였습니다. 검찰은 증거인멸 염려가 크다는 점을 구속 필요사유로 강조를 했습니다. 지난 1월 3일 김영선에 대해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그 무렵 김영선은 사용하던 휴대전화 세대를
모두 교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증거를 인멸했다. 또 선관위 조사가 진행되자 진술 회유, 말 맞추기 지시 등 진술을 오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검찰은 도망의 염려도 강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자 가족, 변호인 등과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고, 검사가 경기도 고양시 주거지까지 찾아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 체포 영장까지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행방을 추적해야 했다. 김명성과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검찰이 명태균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교통비 증도를 받았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어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명태균을 비자신문으로 조사를 했죠. 그 당시에 이런 진술을 확보한 것입니다. 명태균은 돈을 받은 시기와 액수에 대해서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앞서 김영선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은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뒤에 자랑한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세상사에 돈이 얽히지 않은 일도 드물지만 돈이 얽혀서 좋은 일도 드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